네, 헤드라인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CES 2025가 개막함에 따라서 관련된 기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밤 사이에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단 3대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대형 기술주 M7들이 일제히 내리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죠. 네, 이걸 우리가 CES의 세론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간밤 나왔던 신규 경제 지표 때문에 인플레 자국 우려감이 컸던 것일지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투심을 더 맞추고 있는지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 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0.42%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1.8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1.11% 하락으로 지금 밤 사이에 마무리 짓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주요 이슈 그러면 확인을 해봐야겠죠. 국채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위험 자산이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게 일단 월가에서 나온 분석이 되겠습니다. 왜 국채금리가 높아졌나 봤더니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문제였습니다. 54.2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동시에 또 그 안에 세부 내역을 보면 가격 지수가 6.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64.4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가격 지수가 급등했다, 그리고 서비스업 지수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미국 경제가 강하고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675%, 지금은 더 높은 4.68%까지 치솟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자산인 국채를 기준으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지금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보면요. 20년물 국채금리를 뛰어오르게 한 강력한 지표에 대해서 이런 해석도 있었습니다. 강한 기업 성장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강한 경제 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면서 이렇게 어쨌든 서비스업이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분석인데요. 이 분석보다는 일단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6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런 가능성은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기에 충분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 하방 압력이 특히 가해졌는지 봐야겠죠. 일단 지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M7 빅테크 종목 중심으로 시장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7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애플이 1.22%, 마이크로소프트도 1.2%대, 엔비디아는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도 상대적으로 꽤 큰 2.5%, 메타 2.4%가량 내렸고 알파벳은 1%대, 테슬라는 4.78%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오를 때도 빅테크 중심으로 오르지만 내릴 때도 빅테크 중심으로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빅테크 M7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의 이슈들도 이어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죠.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CES 2025에서 블랙웰의 슈퍼칩을 탑재한 PC용 반도체를 공개했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공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날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이었는지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그 상승세 오래가지 못했고요. 오히려 강한 차익 실현 움직임에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도 꽤 큰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했고요. 그 이후로는 고평가되고 있고 최근에 제시했던 전략들에도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의 하락률 상대적으로 앞선 두 종목보단 적었지만 그래서 1%대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친 트럼프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팩트체크를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정치 콘텐츠도 되살린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과연 이런 친 트럼프 행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을 포함한 M7 종목들의 종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6.22% 더 큰 하락률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고요. 애플도 살펴봐야겠죠. 애플의 종가는 1.15% 하락세,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어서 봅니다. 1.26% 내림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아마존도 상대적으로 좀 큰 하방 압력 받았는데 2.43%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알파벳, 메타, 테슬라 다 연이어서 봐야겠죠. 0.58% 하락률로 그나마 M7 종목들 중에서는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메타입니다. 메타 2% 가까운 1.95% 내림세를 보였고 테슬라 몇 %로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을까요? 4%대 하락률로 지금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 그래도 시간외 거래에서는 꽤 유의미한 반등 0.5%가량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M7 종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또 다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에서 조류 독감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이 조류 독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소식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사망자가 발생하니까 또 백신 관련주 다시금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더나가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바이오엔텍과 노바백스도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밤사이에 모더나가 11.53%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바이오엔텍도 확인해 볼까요? 바이오엔텍 5.63% 강세로, 그리고 마지막 노바백스 지금 1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백신 관련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슈 종목들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잡고 날아보자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부터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새로운 AI용 GPU에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했다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전장에서부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들썩였는데 밤사이에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종 인수 합병 소식들이 이날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디즈니의 훌루 플러스 라이브 TV가 푸보와 합병한다라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가입자만 620만 명이 넘게 되고요. 유튜브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라이브 TV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푸보 TV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였고요.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도 37억 달러 규모의 합병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게티 이미지가 지금 합병 이후에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니퍼스트와 신타스입니다. 사실 국내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기업들인데요. 유니폼을 제조하고 있는 경쟁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신타스가 이 경쟁사인 유니퍼스트를 주당 275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유니퍼스트의 주가도 좀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과연 손잡고 날아보는 이 종목들 얼마나 주가가 올랐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시간외 거래에서 전날 크게 움직였었는데 이날 정규 거래에서도 2.67%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관련 인수합병 소식에 오르고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푸보TV가 7.91% 무려 8%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푸보TV를 인수하게 될 디즈니의 주가 큰 반응은 없었죠. 0.31%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티 이미지와 셔터스톡도 살펴봐야겠죠. 게티 이미지 무려 24.12% 큰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셔터스톡도 보시죠. 셔터스톡의 종가는 14.64% 역시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주당 34달러 45센트의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니퍼스트의 주가입니다. 밤 사이에 무려 20.77%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인수하겠다고 제시했던 금액 아직 275달러까지는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신타스가 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2%가량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자산의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렇게 주식시장 3대 주요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었던 국채금리 얼마나 올랐을까요? 일단 2년물 국채금리 4.3%에 다시금 다가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를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려 4.69%대까지 또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가격지수 앞서 살펴봤던 ISM 서비스업 지표 안에 세부 내역으로 가격지수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고조가 됐고요. 이렇다 보니 연준이 기준금리를 늦추는 것 아닌가라는 컨센서스가 잡히면서 지금 국채금리 급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국제유가와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밤사이 1%가량의 오름세 보이면서 배럴당 74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앞으로 또 강하게 가해지면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금값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강달러와 높은 국채금리로 장 초반 대비 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0.65%가량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금값이다라는 점까지 확인이 되고 있네요. 이렇게 뉴욕 증시 화요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밤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락이 됐던 데는 어떤 이유들이 숨겨져 있는지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가 기다렸던 CES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되기보다는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 지수가 내려가는 이유로 사실 가장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오늘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한 번에 혼재돼서 쏟아졌는데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강하다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고용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 여러 개가 줄줄이 발표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는 구인 이직 보고서였습니다.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국의 구인 이직 보고서는 809만 8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월가 전망치를 넘어서기도 했고 또 세 달 만에 다시 800만 명대가 회복이 되면서 미국의 고용도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월 수치 같은 경우도 소폭 상향으로 수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 졸츠 보고서 같은 경우는 고용시장의 건정성을 확인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의 고용이나 구직, 또 채용 등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추가적인 고용 지표들도 언급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은 12월 ADP 민간 고용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일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차례로 공개가 되고요. 특히 고용 지표 중에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와 실업률은 오는 10일에 발표되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경제 견조성을 더욱더 강화했던 건 ISM 서비스업 PMI가 될 텐데요. 이 미국의 서비스 부문 활동이 12월에 가속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서비스 투입 비용이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이 공급관리연구소 ISM은 미국의 12월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11월 52.1에서 12월은 54.1로 상승했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신규 주문이나 사업 활동 지수 그리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입 비용까지 같이 동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일제히 전월 대비해서 증가폭을 보인 것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적을 것이라는 연준의 예측을 더 강화시켜줄 요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ISM은 지난주에 이 미국의 12월 제조업과 관련해서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는데 그와 함께 서비스업도 동반 확장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라는 점도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ISM의 발표 이후 금리 인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결과에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한편 미국의 무역 적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78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 22년 3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확대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6.2%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미국 기업들의 항만 노동자 파업 가능성 그리고 트럼프 새 정부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서 선적을 앞당기되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덕분에 수익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관세 정책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덕분에 CME 패드워치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을 때 1월의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95%까지 동결을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고용 데이터들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비를 해보시죠. 그런 가운데 미국의 소비 심리도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나왔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의 연말 휴가 시즌 동안 전자상거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홀리데이 시즌이 다른 기간들보다는 연휴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대형 소매점들이 조기 할인 그리고 타겟형 프로모션 등 대대적인 할인에 나서면서 소비 증가에 힘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온라인 지출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작년 연말에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원화 기준으로는 350조 원을 지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도 9% 가까이 증가한 것이고 기관들의 전망치도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어도비에 따르면 이번 연말 연시에는 온라인 쇼핑 거래의 54.5%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놓고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트의 수석 분석가는 이번 연말 시즌의 소비는 AI 기반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전자상거래로 재편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제품 추천과 쇼핑 지원을 AI 기반 채팅봇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소매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 트래픽이 1,300%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견조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AI 챗봇을 통해서 변화되고 있는 소비 패턴은 앞으로 플랫폼 기업들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AI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CES가 되겠죠. 어제 CES에서 기조연설을 이어갔던 젠슨왕 CEO가 언급했던 기업들 오늘 장중에는 일제히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 전날에 최고가 랠리를 보여서일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되려 큰 폭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주요 업체들의 상황들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젠슨왕이 CES에서 새로 AI 모델 그리고 게임칩 등을 발표를 했었죠. 전날 CES 기조연설에서 로봇이나 자동차를 훈련시키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코스모스 그리고 강화된 게임칩과 첫 데스크톱 컴퓨터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모두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새로운 게임 칩인 RTX 50 시리즈 칩은 비디오 게임의 영화와 같은 그래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일단 1월 말부터 2월 사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중 RTX 50 제품군의 GPU는 결론적으로는 마이크론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언급 이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간밤 2%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전날에도 10%의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래일 연속으로 급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언급을 이어갔는데요. 이 운전자 지원을 구동하는 칩과 자동차 운영 체제도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는 2026년도 기준으로 자동차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수익이 당초 예상했던 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긍정적인 예상치를 공유를 했고요. 해당 소식 이후에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일본 증시에서 장 후반 2% 가까운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에 엔비디아와 협력한다고 발표한 이후 장 초반에는 주가 상승이 이어졌지만 장 후반에 갈수록은 힘이 빠지면서 약보합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버는 주행에서 얻은 데이터를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플랫폼과 엔비디아 클라우드와 연결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트럭 기술 제조업체인 오로라 이노베이션이 간밤 급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율주행 트럭을 위해서 엔비디아와 제휴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개장전 거래에서는 주가가 40% 폭등을 했고요. 장중에는 30% 가까운 상승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련 수혜주들은 간밤 일제히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언급만 소외되자 어제 국내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간밤 새벽 시간 기준으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를 다시 한번 내놓으면서 오늘 국내장에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AI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CES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을 지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자본을 끌어왔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달러 기준으로는 200억 달러의 외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간밤 전해진 소식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미국 곳곳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하고요. 이 외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억망장자이자 본인과 친분이 있는 후사인 사지원이가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결정한 사지원이는 부동산 개발업체 다막 부동산 창업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는 이를 놓고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액수는 2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 단계로 데이터 센터 건립을 텍사스나 애리조나 등 8개 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 일단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렸다라고 전하면서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고요. 이 트럼프 재선 성공 이후에 이러한 외국인 대규모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미국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선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 투자에는 허가를 신속히 내주기로 하는 등 당근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소식에 신사업이나 인프라 확장이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뉴욕 증시와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조하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시사가 되면서 위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줄어든 게 그 영향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비트코인 어제까지만 해도 10만 달러 선을 웃돌다가 간밤에는 9만 7천 달러 선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5% 하락세를 보이면서 9만 6,8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이슈는 차기 SEC의 위원장인 애킨슨이 디지털 자산 규제 전환과 관련된 예고 멘트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는 게 되겠고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에는 가장 큰 적으로 불렸던 SEC, 이제는 우호적인 기관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CES 2025 그리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야기를 오늘 사인 시간에 담아봤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CES 2025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컨퍼런스가 뭐길래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나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세계 최대의 IT와 가전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 160개국에서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하고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참가를 하는데요. 참가하는 한국 기업도 올해 역대 최대인 1,000여 개 수준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모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IT와 가전 전시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다이브인인데요. 한번 몰입해보자라는 뜻이겠죠. 기술을 통한 연결 또 문제 해결, 가능성 발견이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제목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조금 더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개막인 7일에 앞서서 지금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또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CES 2025의 포문을 열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키노트에서 몇 가지를 뽑아보자면 이 3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서 프로젝트 디지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디지트란 개인이 책상에 두고 쓸 수 있는 AI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AI 컴퓨터라고 하면 뭔가 클 것만 같고 돈이 많은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개인 또한 책상에 두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AI 컴퓨터인 프로젝트 디지트에는 블랙웰 슈퍼칩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초당 1,000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128GB 통합 메모리를 제공하고 또 최대 4TB의 스토리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능인가 봤더니 최대 2,000억 파라미터에 달하는 대형 언어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개발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이제 나의 책상에서 AI 모델을 지금 구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프로젝트 디지트가 되겠습니다. 오는 5월부터 3,000달러에 구매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과연 이 프로젝트 디지트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일지 이에 따라서 개발자들의 AI 수요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AI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한 큰 그림 안에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디지트에 이어서 또 엔비디아 CEO
CEO가 제시했던 또 다른 키포인트는 바로 지포스 RTX 50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랙웰에 기반하고 있는 GPU가 되겠는데요. 엔비디아 CEO가 이런 말을 했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해서 초당 1.8TB로 이전 성능의 2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 성능의 2배가 됐다라는 점에서 일단 이 GPU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국내 증시에 좀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했다라면서 마이크론을 언급하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부진했던 겁니다. 하지만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는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마이크론의 메모리가 탑재돼 이전 성능의 2배가 됐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또 가격은 여러 제품들이 있는 시리즈다 보니까 시리즈별로 최소 $549에서 최대 $2,000에 가까운 가격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리즈별로 1월부터 3월까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1월이면 지금이죠. 지금부터 바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GPU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엔비디아 CEO는 AI 시대와 또 콘텐츠 제작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공개했던 프로젝트 디지트와 함께 이 GPU가 또 AI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그려낼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제시하는 모습도 이날 키노트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물리적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했는데요. 일단 물리적 AI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AI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현실을 통합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3D로 돌려볼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봤더니 로봇과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으로서 활용해서 이 로봇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로봇과 자율주행에 대한 테스트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그 현실을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이 플랫폼 안에서 개발을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게 2천만 시간 분량의 영상을 14일 만에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CPU만 사용했다고 하면 3.4년이 걸리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처리가 가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벌써 이 코스모스를 향한 러브콜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 중에선 에자일 로봇, 피규어 AI, 뉴라 로보틱스 등이 또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와비, 샤오펑, 우버 등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이미 채택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만큼 기업들의 러브콜을 이미 받고 있는 코스모스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로봇과 자율주행에서 또 엔비디아가 어떤 두각을 나타낼지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다른 경쟁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독주 체제를 유지한다고 한들 영원하지는 않을 텐데요. 이렇게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엔비디아의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혁신적인 제품들과 플랫폼을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밤사이에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하락률도 꽤 컸습니다. 6.22%로 장을 마쳤는데요. 다만 장 초반에 상승했던 것을 보면 여전히 CES 2025에서 나왔던 발언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습니다만 워낙 최근에 많이 올랐고 또 전날에는 신고가까지 썼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스티펠에서는 엔비디아의 오늘 발표는 매우 중대했지만 모두 장기적인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무언가 강하게 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바랬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제의 키노트는 조금은 실망스러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의견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엔비디아가 톱픽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엔비디아가 생성형 AI를 여전히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클라우드를 넘어 기업과 소비자에게 더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웰스파고는 블랙웰이 최대 생산되고 있다는 점이 최근의 우려를 불식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웰 생산이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몇 차례 나온 바 있었는데 CEO가 직접 최대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니까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잦아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는 물리적 AI와 로봇 분야에도 챗 GPT의 순간이 올 것이란 발언이 긍정적이다라면서 엔비디아가 새롭게 제시한 먹거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죠. 그리고 투자 의견은 어떻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월가의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 40명의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7명이 매수 의견을 그리고 중립 3명, 매도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가 되겠고요. 목표 주가가 또 중요할 텐데 지금 종가가 177.03, 지금 평균 목표 주가가 177.03달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장 종가 대비 약 26%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일단 최근 워낙 많이 올랐고 신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밤사이 강하게 나왔지만 또 장기적인 그림에서 봐서는 엔비디아 더 갈 수 있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인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전히 시장 전체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젠슨 황 그리고 엔비디아 CEO가 될 텐데요.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 한마디를 더 던져주면 엔비디아 주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마이크론만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서 반도체주가 살짝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밤사이에는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언급을 했거든요. 과연 이런 언급들이 국내 증시 오늘장에도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젠슨 황 CES 기조 연설, 졸트 보고서, ISM 서비스 PMI 발표입니다. 자, 어제 젠슨 황도 있었고 트럼프도 발표를 했죠. 자, 젠슨 황이 어제 그 기조 연설한 거 7가지로 정리가 되었죠. RTS 블랙웰 제품군에 대해서 했습니다. 황 씨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황 씨는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게이머, 크리에이터 개발자를 위한 지포스 RTX 50 시리즈 데스크탑 및 노트북 GPU를 소개했습니다. 자, 원래 지금 엔비디아가 이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의 총알로 떠오르기 전에 사실은 그 인텔의 CPU 옆에 장착되는 그래픽 카드 보조 역할을 하는 그 그래픽 카드가 주력이었죠. 그게 이제 GPU로 격상이 되면서 CPU를 잡아먹어버리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원래는 뭐 특히 남자분들이 뭐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뭐 지포스를 가지고 뭐 용산에서 그게 얼마니 하면서 또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니까 또 가격이 폭등하고 뭐 품귀 현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그 대표 브랜드가 바로 GPS죠. 지포스죠. 자, 거기서 이제 새로운 그 GPU가 나왔다. 요즘엔 그래픽 카드라고 안 하죠. GPU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AI 기반 렌더링을 지원하는 RTX 5090은 RTX 4090의 2배 성능을 제공한다. 근데 RTX 5070은 1,599달러에 RTX 4090과 비슷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1,599달러에서 549달러로
거의 3분의 1 가격이 됐는데 성능이 2배랍니다. 지포스 RTX 500 GPU가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와 3,352개의 AI 탑스 컴퓨팅 성능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스케일링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11월 회사 실적에 대한 발표에 대한 메시지와 일치하게 황 대표가 향후 가속 컴퓨팅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세 가지 스케일링 법칙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전 학습 스케일링. 그러니까 더 나은 품질의 모델을 구동하는 더 많은 데이터에 더 많은 컴퓨팅이 적용된다. 그다음에 사후 학습 스케일링, 출력 품질 향상을 위한 강화 학습 사용. 그다음에 테스트 시간 스케일링 또는 추론. 그러니까 추론 및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스케일링 법칙을 지키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블랙엘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투자자가 블랙엘 생산이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황 대표가 블랙엘 기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블랙엘 기반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오픈을 포함 모델로서 컴퓨팅 비용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픈 AI의 O1, O3, 그다음 구글의 제미니 프로가 계속해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추론 및 사고 능력이 개발하면서 점점 복잡해지니까 블랙엘의 호퍼에 비해서 와트당 4배, 달러당 3배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새로운 지금 그 차세대 제품이 벌써 나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혁신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에 일관되게 컴퓨팅 유닛당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으로 2025년도 2분기에 블랙엘 울트라, 그다음에 2026년에 루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모델은 착착착착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였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엔비디아 라마 네모트론 언어 재단 모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메타의 라마 LLM 이 기반으로 해서 기업용 에이전트 AI에 최적화된 엔비디아 라마 네모트론 언어 재단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들이 개발자들이 사기 탐지나 고객 지원, 재고 관리 최적화 등 다양한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라마 네모트론 모델 제품군은 3가지 크기로 제공되어 다양한 규모의 배포를 위한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나노, 그다음에 슈퍼, 그다음에 최고 정확도의 데이터 센터 규모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울트라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 코스모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물리적 AI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토큰하기 데이터 처리 도구로 구성된 종합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금전적 및 데이터 테스트 강도 측면에서 매우 비싸지만 엔비디아가 오픈 모델 라이선스로 제공한 코스모스가 이제 훈련 평가를 위해 합성 데이터를 통해 개발 프로세스를 민주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 사례가 이제 옴니버스와 함께 AI 모델이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미래 결과를 생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개발자가 비디오 데이터에 눈길 상황이나 창고 혼잡과 같은 특정 훈련 시나리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생성된 제어된 3D 시나리오에서 실제 사진, 비디오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으로도 진출하고 있죠. 자, 이제 로봇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로봇을 열심히 데리고 나오고 있잖아요. 3가지 로봇을 추구합니다.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로봇, 첫 번째 에이전트 AI, 두 번째 자율주행 자동차, 세 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가 모방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이게 다소 번거롭지만 엔비디아는 옴니버스 합성적으로 생성한 모션을 통해 이러한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 물리적 인간 시험과 무관하게 모방 훈련을 수행할 수 있어서 훈련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엔비디아 프로젝트 디지츠에 대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엔 슈퍼컴퓨터에 또 대한 얘기인데요. 엔비디아의 무한한 가능성이죠, 지금. 자, 엔비디아가 이제 그래픽 카드로 시작해요. 지금 이 슈퍼컴퓨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래픽 카드, 인텔의 CPU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게임 유저들만 대상으로 하는 이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신분 상승. 자,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크기가 커지는 추세와는 달리 엔비디아는 128기가의 일관된 메모리와 최대 4TB의 그 NVMe 스토리지를 자랑하는 GB10 그레이스 블랙의 슈퍼칩을 실행하는 시스템 온칩인 디지트를 책상에 놓을 수 있는 폼팩터에 최적화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오고요. 컴퓨팅 전시는 1페타플롭에, 페타플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제. FP4 정밀도로 최대 2,000억 개의 파라미터 LLM을 실행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엔비디아 AI 소프트웨어 및 클라우드 제품군에 대한 액세스를 유지합니다. 궁극적으로 DIGS는 연구자와 개발자가 오프프레미스 클라우드 AI 가속기 클러스터에 의존하지 않고 모델을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는 광범위한 슈퍼컴퓨팅 기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디지트는 2025년도에 그 기간에 출시되어서 가격은 $3,000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7가지 내용에 대해서 젠슨항이 기조연설에서 밝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졸트랑 ISM 서비스 PMI가 나왔는데 너무 다 좋게 나와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안 좋게 시장이 끝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사실 안 좋은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냥 안 좋아서 뭐 박살나는 것보다는 이런 고민하는 게 나은 걸 수도 있는데 또 뭐 시장이 너무 뜨겁다가 꺾이니까 걱정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잡 오프닝이 딱 보기에도 갑작스럽게 꺾여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인 공고 수가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구인 공고를 많이 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 또 단기 충격을 줄까 봐 안 좋은. 자, 그러니까 뭐 미국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떨어질까 봐 다 걱정인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지금 졸트 보고서 지금 그 809만 8천 건, 구인 건수가 809만 8천 건으로 지금 800만 건이 넘은 게 5월달 이후에 처음입니다. 5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800만 건이 넘었고요. 2달 연속 상승했는데 저번 달에 지금 그 37만 2천 명이 증가 예상이었는데 조정이 됐어요. 46만 7천 명으로 증가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도 또 지금 25만 건이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연속 증가해서 800만 건을 5월 달 이후에 처음으로 넘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구인 공고 수가 800만 건을 회복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72만 요 지금 잡 오픈이 2달치죠. 2달치가 지금 이렇게 늘어난 수치는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지금은 1년 전을 가야겠죠. 1년 전을 가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1년 전을 가야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2개월 동안 플러스 상승률이 한 번도 없던 거의 1년 후에 지금 2022년도 3월 달 이후에 2개월치로 따졌을 때 가장 큰 구인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인 공고 수가 많은데 오히려 구인난에 빠진 거예요, 지금. 회사가 구인 공고를 많이 내는데 그만큼 구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일자리가. 뒤로 가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가파르게 오른 게 이제 프로페셔널 이 서비스인데 프로 서비스 부분이죠. 전문 서비스 부분이에요. 이쪽이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 수치가 여기가 2023년도 전년 동월 대비고 이거는 바로 전달이죠.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폭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프로페셔널 서비스 부분입니다. 프로페셔널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비기스트 점프죠. 이 역사상 가장 많이 지금 2달치로 증가한 폭이 프로 서비스가 지금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최고치로 프로 서비스 부분이 늘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붙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오프닝, 요 구인 공고고 이게 실업자 수입니다. 자, 2020년도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일자리는 확 줄고. 그래서 이렇게 벌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일자리가 실업자보다 많은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그 차이인 겁니다, 이거는. 그 차이가 다시 줄어들어서 이게 크로스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다시 이 막대 그래프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업자에 비해서 구인 공고 수가 다시 많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요. 실업자에 비해서 구인 수가 그러니까 1.1명. 그러니까 실업자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 한 명당 1.1개의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일단 다 완전 고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0.1개가 더 있는 거죠, 선택지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말한 그겁니다. 이 구인 실업자에 비해서 구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빨간색은 계속해서 실업자고 이거는 초록색은 항상 구인 숫자고 2020년에 극적으로 나타나죠. 이 지금 일자리가 완전히 박살나고 코로나 때 실업자가 이렇게 치솟았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지금 흐름인데 여기서 지금 다시 좁혀주고 있었잖아요. 아까 좁혀주고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이 지금 구인 숫자보다 많아져 버리면 그 일자리보다 많아져 버리면 이게 역전이 돼 버리는 건데 일단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2020년도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돌아간 상황이에요.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 상황이 요 정도 상황이었어요. 지금 일단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지금 돌아갔고요. 그래서 그거를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 수로 해보면은 1.1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이 1.1개의 일자리를 놓고 지금 어디를 갈까 가늠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용자, 실제 아까 전에 구인 공고, 기업에서 낸 구인 공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구직, 진짜 고용된 거랑 그다음에 퇴사가 있는데 퇴사의 자발적 퇴사랑 비자발적 퇴사가 있잖아요. 자발적 퇴사가 더 좋은 거죠.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내가 좋은 일자리를 갈 수 있다면 퇴사를 하는 건데 잘리는 거는 정말 코로나 같은 때 잘리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온 300만 건은 자발적 퇴사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비자발적 퇴사를 합치면 이제 500만 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자발적 퇴사랑 고용이랑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발적 퇴사나 고용은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실제 그거에 맞는 고용이나 자발적 퇴사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게 약간 요 부분은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났는데 그거에 맞춰서 내가 좋아하는 일자리면은 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가서 거기에 가면 이제 고용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1.1개로 더 많은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어서 그런지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약간 뭐 경기가 조금 뭐 불확실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나가서 원하는 일자리에 못 갈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부족할 때 글로 이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ISM입니다. 자, 서비스업이 S&P에서 좋게 나왔기 때문에 ISM도 역시 좋게 나올 게 예상이 됐는데 역시 좋게 나왔습니다. 자, US라고 나온 게 S&P에서 발표가 되는 거죠. 왜냐면 S&P가 이제 글로벌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니까 보통 이제 US를 따로 딱지를 붙여주죠. 왜냐면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유로존도 하고 UK 영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 것도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미국이라고 딱 해줘야 되죠. 그래서 US라고 해놓은 게 이제 이 S&P에서 발표되는 겁니다. S&P에서 발표된 서비스업 PMI가 56.8 거의 57을 갔었죠. 그래서 이제 ISM도 뒤지면 안 되겠다 해서 따라갔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ISM이 S&P에 비해서 많이 지금 뒤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파란색이 굉장히 못 따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54.1로 예상치 상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은 항상 그 하드 데이터죠. 그 하드 데이터라고 이제 수치로 나오는 것들, GDP나 뭐 이런 비농업 취업자 수나 이런 수치로 정확히 나오는 것들이고, 자, 이거는 설문조사기 때문에 그냥 기대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응답률이 떨어질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ISM 뭐 지금 S&P 다 보면은 종합으로 보면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두 개가 같이 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서비스업의 지금 구매 담당자들은 자신감이 일단 넘치고 있다. 50을 초과하니까 자신감은 계속 넘치고 있는데 50을 초과하고 나서 또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 1년으로 따져봤을 때 최고치죠? 네, 서비스업에 지금 자신감은 넘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오른 게 물론 이게 서비스업의 PMI가 오른 거는 좋은데 문제는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세부 지표들이 있잖아요. 세부 지표가 이 지금 신규 주문, 그다음에 지불 가격, 고용, 뭐 그리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활동 이런 것도 있는데 비즈니스 액티비티. 여기는 신규 주문, 가격, 고용을 해놨는데 유달리 가파르게 오른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신규 주문하고 신규 주문하고 그다음에 요 고용 이거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요게 지불 가격이거든요. 지불 가격이 64.4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종합이 54대가 나왔는데 지불 가격이 무려 64.4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우려인 거예요. 이게 좋은 건 PMI가 좋은 건 설문조사에서 좋은 건 좋은데 너무 올랐어요, 이게. 뒤로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보여요.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 문제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뜨겁고 지금 지불 가격이 64.4를 쳐버리니까 야,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또 매파들이 지금 또 득세를 하여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해서 눌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지금 상황. 그래서 오히려 어제는 ISM 이 서비스업 지수 그다음에 구인 공고수가 너무 잘 나와서 예상치 상회를 해버려서 너무 팔팔 끓는 경기가 올지도 모르는다는 판단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주가는 오히려 급락을 맞아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게 그나마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 매도평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 너무 핫 뜨거 핫. 작년에 외국인들이 최장 40일 동안 매도했었던 우리 시장, 최근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제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다시 한번 일제히 동반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보였던 상승을 어느 정도는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쪽도 0.05%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718선에 마쳤습니다. 트럼프 관세 축소 덕분에 이 강달러의 힘이 빠지면서 환율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다만 이날 증시에서는 일제히 모든 시선이 CES에 쏠렸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마이크론 메모리를 쓴다라고 젠슨왕 CEO가 언급을 하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대장주들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 쪽이나 양자 컴퓨터 그리고 우주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의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 보면은 조선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 관련주들은 다음 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증시 한판 정리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CES에 집중했던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 GPU와 관련된 기업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MDS테크나 저스템, IMT 등 여러 기업들이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이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기업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이날장에서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날장에서는 같이 언급이 됐는데 저스템이나 IMT를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그 외 CES 이슈 관련해서 다른 테마단 안으로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죠. 이 통신 장비나 양자 컴퓨터, 로봇이나 반도체 관련주들 이날장에서도 추가 상승을 보인 채 주가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CES 일단 계속해서 이틀 동안 더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변동성도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재건 관련주들도 간만에 큰 상승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을 끼쳤기 때문인데 이르면 1월 말 정도에 종전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조선 관련주는 이 트럼프의 코멘트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동맹국의 선박을 활용해서 건조가 가능하겠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이날장에서 HJ중공업이 16%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오션도 12%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게 CES이니만큼 간략하게 한판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젠슨왕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주요 코멘트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년 만에 CES에 출격을 했고요. 기조연서 행사에 무려 10,000명 정도가 몰리면서 굉장히 큰 글로벌적으로 이슈를 끌었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 안에서 K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대장주의 주가 하락은 약간은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보여지기도 했고요. 이 안에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양자 컴퓨터, 또 차세대 PC용 그래픽카드까지 일제히 공개하면서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동시에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을 콕 집어서 마이크론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고 언급했던 부분을 놓고 보자면 사실 해당 메모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미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사용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국내 증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는 출회가 됐었고요.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3분의 1까지 낮춰지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해 1월 말 정도부터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함께 주목해볼 두 번째 주요 이슈는 로봇과 자율주행 관련해서 새로운 훈련 플랫폼을 공개한다라는 게 될 텐데요. 해당 AI 개발 플랫폼의 이름은 코스모스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엔비디아가 앞으로 로봇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야심을 보였다라는 시장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젠슨항 CEO는 앞으로 로봇 쪽이 챗 GPT처럼 대중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AI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챗 GPT 출시 직전과 이후가 나뉘는 것처럼 로봇도 앞으로 엄청난 대중화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건데요. 해당 기대감으로 로봇 관련주들 어제장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블랙웰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기는 합니다. 신규 블랙웰 기반의 플랫폼에 HBM 576개를 탑재하는데 모두 SK하이닉스가 해당 칩을 공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코멘트를 어제 내놓긴 했습니다. AI 다음으로 볼 것은 양자 컴퓨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내 파트너사인 제이시언 시스템이 GPU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죠. 어제장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또 오늘 어닝콜을 통해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다소 보수적인 또 시각도 같이 공유가 되면서 시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는 모습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또 손바닥만한 크기의 AI 슈퍼컴퓨터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AI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AI 계속해서 반도체와 AI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겠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간밤 새벽 시간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삼성의 HBM 테스트 하고 있는데 내일이 수요일인 것처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화요일이었기 때문에 내일이 수요일인 것처럼 삼성전자의 이 콜 테스트가 통과하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이 GPU에서 왜 메모리에 마이크론만 선택이 됐냐라는 질문을 놓고는 모르겠다라고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조만간 SK 최태원 회장을 직접 만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해당 기대감 오늘 국내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 외 주요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간의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과 이슈들입니다. 어제 KN솔과 워트,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냉각 기술이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시간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도 이머전 쿨링 시장에 진출해 있는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이고요. 워트 같은 경우도 이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가지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이 고성능과 관련해서 발열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때문에 냉각 기술이 계속해서 같이 입에 오르고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상한가 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엔진은 개별 소식으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고 3년 동안 해당 계약이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오늘 장에서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같이 지켜보시죠. 그리고 주요 글로벌 이슈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또 간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200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했다라는 코멘트를 남겼고요.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한데 이 수요와 공급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려는 움직임들, 투자를 통해서도 체크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주들 간밤 미증시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첫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망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 흐름이 나온 건데요. 글로벌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 치료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우버가 장중에 3%까지 올랐다가 결국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이 자율주행 트럭 기업인 오로라 같은 경우는 결국 3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국내장에서 해당 이슈는 어떻게 소화될지 같이 지켜보시죠.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일단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기조 연설은 끝이 났습니다.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다소 아쉬울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긴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오늘 해당 이슈 또 국내 증시는 어떻게 풀어낼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보시죠.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밤 사이에는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42% 내렸지만 빅테크 M7 중심으로 하락세가 강했기 때문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각각 1.9%가량 그리고 1.1%가량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테크 전부 다 내렸는데요. 애플이 1%대, 엔비디아는 6% 이상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4%가량의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빅테크를 중심으로 3대 주요 지수가 하락을 했던 이유는 강한 경제 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지표가 강했나 보니까 12월 ISM 서비스업 PMI가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54.1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사실 서비스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가격 지수가 6.2포인트 상승하면서 64.4를 기록하다 보니까 강한 건 좋겠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로 이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미 10년물 국채금리 4.675%로 치솟았다가 현재는 더욱 더 큰 4.9%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6월에나 금리 인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시각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서비스업 PMI가 그래도 50 이상 계속 유지하면서 확장세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 강한 기업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는 강한 경제 성장을 의미한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일부 나타나긴 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M7 중심으로 하락장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M7 종목 일제히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흐름들을 보면 빅테크를 중심으로 오르기도 하고 또 내리기도 합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하면서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M7보다 작은 종목들과 완전한 중소형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을 예상을 했었지만 예상과 다르게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고 또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면서 올해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M7 중심으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빅테크 중심 이슈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CES 2025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랙웰 슈퍼칩을 탑재한 GPU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개인형 AI 컴퓨터 함께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물리적 AI 개발 플랫폼인 코스모스도 출시했는데요. 이런 내용들 쌓인 시간에서 함께 다뤄봤죠.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전날 신고가를 기록했었던 만큼 차익 실현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자리에서 공개했던 모든 것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모멘텀을 유발한다기보단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수요를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약간 실망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한편 테슬라 4%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한 게 이렇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타 1.95%가량 내림세를 보였는데 친 트럼프 행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팩트체크를 없애고 정치 콘텐츠 되살린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7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반도체주 중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죠. 밤사이에도 2.67%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새로운 AI용 GPU에 마이크론의 메모리를 탑재했다 한마디 던지니까 전장 시간의 거래에서도 크게 움직였는데 정규 거래에서도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챙겨봐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미국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독감이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까지 전염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또 이례적으로 사망자까지 발생하니까 지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미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얻어서 모더나가 관련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밤사이에 백신 관련주 일제히 다 뛰는 모습들이었죠. 국내 증시로도 이런 백신 관련주의 변동성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도 한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서비스 가격 급등이 되겠습니다. 서비스업 PMI가 올랐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반등 신호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PMI ISM 기준 54.2를 기록하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기준선이 되는 50위 확장 국면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확장이 미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겠지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가격이 함께 급등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세부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네모를 쳐놨죠. 프라이스, 가격이 지금 6.2% 오르면서 faster,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다시금 이렇게 가격이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이 곳곳에서 포착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인플레 반등에 따른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 차트 함께 계속해서 보실까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기존에는 1월에는 동결을 하더라도 3월에는 한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시장인데 지금 보시죠. 6월까지도 인하가 조금 뒤처질 것 같다. 6월에나 첫 번째 올해에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3월로 예상했던 게 6월로 밀리다 보니까 6월, 올해는 정말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강한 경제 지표가 나오다 보면 여기서 또 어떻게 동결 쪽으로 또 기울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굉장히 후퇴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인데요. 지금 밤사이에 또 10년물 국채금리 크게 오르면서 4.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 후퇴감과 더불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함께 오르다 보면 오를수록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일단 4.5에서 4.6% 정도까지는 용인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4.7%를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PMI 확인 후에 달러 인덱스 다시금 108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원달러 환율 1,450원대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진정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금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밤사이에 하락했지만 마이크론 탑재 발언으로 마이크론은 또 오르는 모습이었죠. 과연 국내 반도체주는 오늘 어떤 움직임 나타낼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젠슨 황이 언급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급 밤사이에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삼성전자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 관련된 최태원 회장
실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언급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 챙겨봐야겠고, 다만 양자 컴퓨터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온큐 대표적인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7%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 역시 젠슨 황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과 Q&A를 진행을 했는데 유용한,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아마 20년 후쯤 될 것 같다라는 그 발언 한마디가 지금 뉴욕 증시에서 시간외 거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변동성 예상을 하셔야겠습니다. 일단 CES 2025 현지 시간 7일이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시간으로 밤사이에 개막을 했는데 관련주 주목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이슈 챙겨보셔야겠고요. 조류 독감 관련해서 국내 백신 관련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왔던 시그널들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계속해서 1월 8일 수요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단 CES 2025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개막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관심사 역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뭔 얘기를 할 것이냐였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또 개념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게 피지컬 AI, 이건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물리적 AI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개인용 AI, 이 슈퍼컴퓨터, 로봇, 자율주행차 등 눈에 보이는 산업으로 이 AI 기술의 응용처를 확장하겠다. 이거는 뭐 이미 예고가 됐던 거죠. 여기에 또 하나 굳이 덧붙이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를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피지컬 AI, 즉 물리적 AI를 실행시키기 위한 이를테면 뭐 전술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아마 여러분들 쿠다라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엔비디아가 됐던 그 일단 이제 AI 생태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그 프로그램 있죠. 이 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AI 반도체, AI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선점을 했던 것처럼 이 코스모스로 하는 이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로봇과 자율주행 쪽도 자기네들이 엔비디아가 선점을 하고 장악을 하겠다 이런 전략을 이번에 내놨다. 이게 상당히 좀 큰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뭐 이를 위해서 이를테면 자율주행차 같은 거 관련해서는 도요타, 오로라, 컨테널 등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언급도 있었고 뭐 로봇이야 이미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제휴들을 하고 있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젠슨 황 CEO의 얘기 중에서 두 번째 좀 제가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이게 겉으로는 차세대 AI 가속기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이제 GPU 신제품이 GeForce RTX 50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DDR7, GDDR7이라고 하는 이 고해상도 그래픽 데이터 이 D램이 있는데요. 이거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거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계속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GDDR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DR6까지도 마이크론 걸 쓰고 있고요. 근데 작년 말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시장에
새롭게 탑재되는 블랙엘에는 GDDR7이 들어가는데 이 GDDR7은 삼성전자 거를 쓸 거다라고 뭐 확정됐다 이런 식의 얘기가 업계에 돌았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삼성전자 주가가 뭐 작년에 좋지는 않고 뭐 외국인도 계속 팔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삼성전자 쪽에서 당연히 가져갈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GDDR7을 제일 먼저 개발한 데가 삼성전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크론 거를 그대로 쓸 거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다 이 GDDR7을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선두권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다시 약간 실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젠순왕이 소위 말하는 K반도체를 이제 견제하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이데일리 오늘 기사에도 나옵니다만은 팀 아메리카를 만들어서 K반도체를 견제하는 이런 식의 이제 표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장 초반에 일단 강세를 시작했던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5자에 들어가서 다 하락세를 좀 마감을 하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어제 대부분 장 후반에 들어가서 다 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또 큰 폭으로 떨어졌죠. 6%가 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겹친다 그러면 오늘 반도체 또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은 어제에 이어서 조금 더 부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도 좀 미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얘기를 그래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닉스, 그러니까 목표가 30만 원대로 올린 증권사들도 좀 나타나고 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군데가 얘기를 하는데 BNK 같은 경우는 31만 원까지 좀 올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올린다라는 거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별도로 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특히 이제 CES 2025를 이제 이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해서 뭐 폭스콘의 역대 최대 실적, 그다음에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TSMC 역대 최대급 실적 나올 거다라는 전망, 그다음에 젠슨왕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특히 이제 AI 쪽의 상황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여기에다가 또 불을 붙인 게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800억 달러. 를 올해 투자하겠다. 당초 한 600억 달러 정도 얘기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좀 늘린 거죠. 이런 예들이 좀 종합적으로 합쳐지면서 이렇게 AI 쪽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 당연히 HBM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이 어떤 수혜가 그대로 갈 것이다. 이거죠.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SK하이닉스가 최근 좋았고요. 실제로 올 들어서 4거래일 동안 12% 넘게 올랐고요. 어제 2.4%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만 원 장중에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수급 좋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들이 코스피 전체에서 한 1조 조금 못되게 샀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이 SK하이닉스를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고 SK하이닉스를 조금 사고 이런 식이었는데 거꾸로가 된 겁니다. 뭔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좀 감지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또 HBM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거. 오늘 젠순왕 CEO가 또 이 얘기 또 했죠. 삼성전자 결국은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 가서 하는 얘기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설계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따끔한 약간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국민연금. 매달 초에 이렇게 변동이 좀 있습니다. 오늘 각 언론에서도 특히 경제지들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이 지분율 변동 내용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들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데일리에서는 제목에 국민연금 게임에 빠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주들에 대한 이 비중 확대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데서 나온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게임주, 내수주,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예를 들어 2차 전지,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리를 빚었던 종목들에 대한 비중 축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게임 종목들은요, 보면은 대부분 다 1%포인트 이상 지분을 대폭 늘렸습니다. 1%포인트 이상 늘리는 게 많지 않은데, 이 게임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다 공이 그렇게 1%포인트 이상 높였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유통주 중에 이마트,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오리온, 이렇게 특히 이마트는 지분율이 2%포인트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마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른 유통주들도 1%포인트 이상 지분을 다 늘린 게 눈에 띕니다. 크게 게임과 유통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차 전지 쪽도 지분율 꽤 늘렸습니다. 1%포인트 이상 LNF, 포스코 인터내셔널 늘렸고 조선주도 지분을 조금씩 늘렸죠. HT, 현대, 미포 같은 경우 1%포인트 넘게 늘렸고
STX 엔진은 상당히 좀 많이 올렸습니다. 요즘 STX 엔진이 굉장히 강한데 이것도 있고, 성광밴드는 조금 올렸고, 반면에요. 이수페타시스, 고려아연, DB 하이텍. 그동안에 뭐 하여간 이 주주들과의 분쟁이 있었던데 또 유상증자 이런 문제,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무리를 빚었던 그런 기업들의 비중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굳이 이런 회사들, 무리 빚고 있는 회사들, 주주들과 이렇게 분쟁을 벌이는 회사들 굳이 가져갈 필요 없다라고 국민연금이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큰 흐름을 통과하는 거는 낮은 밸류에이션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게임, 그다음에 유통, 2차 전지, 그다음에 이런 어떤 큰 업종들, 이번에 지분을 대폭 늘린 업종들 대부분 보면 작년에 주가들이 별로 안 좋았던 업종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선주도 물론 늘리긴 하는데 조선주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워낙에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렇게 지분을 늘렸던 업종들을 한번 잘 눈여겨 보시다가 이제 조정이 좀 시장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계속 갈 수만은 없는 거니까 조금 쉬어갈 때 잘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는 음식료, 식품 쪽 얘기인데요. 앞서 이제 국민연금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낮은 밸류에이션, 즉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펀더멘털이 나쁘진 않은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제 이 얘기인데요. 식품 기업도 사실은 작년 상반기 때 이 수출 호재 때문에 되게 좋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좀 주춤했죠. 고환율 문제도 있었고, 뭐 원자재값 상승도 있었고 등등등. 그래서 뭐 가격 올리는 데도 있었고 등등 했는데 이제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이 산업면에 나온 이 식품 기업 관련된 기사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특히 중국 쪽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중국이 올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전폭적인 그런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요. 작년에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식품업계 중국 수출액 증가율도 18%대로 떨어지고 규모도 증가율도 9%대로 좀 줄었죠. 그다음에 규모도 이렇게 수출액도 18억 달러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던 거죠.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내려가기를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증가율 뭐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리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의 좀 생산 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들을 갖고 있는 오리온, 농심 이런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올해는 이제 절치부심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좀 비중이 적었던 빈과업체인 빈그레 같은 경우 또 사병식품 같은 경우도 올해 중국에서 성과를 좀 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거는 좋아질 수 있는 뭔가 앞서 이제 우리 이제 국민연금처럼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상태다. 그러니까 저평가된 상태고 그다음에 작년에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정말 우리 식품 기업들, 소비자 기업들한테까지도 얼마나 올지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식품 기업도 결국은 국민연금의 이 비중 관련된 부분과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마켓 비하인드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딱 굉장히 좀 적절한 시점에 문 의원님 모시고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더 좀 깊게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많이 떨어져서요. 그리고 이제 국채 금리도 많이 올랐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오늘 좀 요즘에 미국 시장 관련해서 느끼시는 바 요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난해 12월 17일 이후로 미국 증시의 상승이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17일을 딱 찍으셔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고점을 형성하고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이유는 심플합니다. 많이 올랐고 그렇죠.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시장 대내적으로는 사실 증시가 올라만한 변수들은 상당히 다분했지만 이를 반영하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해서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이 나타났던 상황이고요. 네. 간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 네.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3년물은 4.8 넘었더라고요. 네. 30년물은 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리가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바탕에는 경제 지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월 구인 건수가 사실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 역시 속도 조절로 기결될 수 있다라는 해석으로 좀 된 것 결국 이제 같고요. 연준 금리 쪽이랑 연결이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ISM 12월 서비스업 지수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미국의 견고한 경기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해 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애틀란타 연은의 4분기 GDP 나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네. 기존에 2.4로 추정되던 게 지금 2.7%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참 대단합니다. 예. 미국 2.7%라니 참. 네. 예. 결국 이 지표들을 보면 경기는 견고하고 또 고용시장은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좋고. 그러니까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예전만큼 하지 못할 거라는 그 해석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재밌는 거는 또 이번 주에 또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또 발표가 돼요. 그렇죠. 예. 8일 발표되는 ADP 취업자 변동수 그리고 10일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또 고용 비농업 지표. 부분 고용자 수. 예. 근데 이 두 개 지표는 전월 대비 또 감소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연준이 다시금 금리 인하 횟수를 좀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해석할 수 또 있거든요.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전일과 같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8일 발표되는 ADP 취업자 변동하고 예. 10일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결과를 네.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이번 달에 또 1월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시금 좀 매파적으로 해석됐던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비둘기적으로 바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좀 미국 증시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좋은 대상들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간밤 보면 미국의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하락을 했는데 많이 떨어졌죠. 예, 사실 저는 좀 늘려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 왜냐하면 올해 연간을 놓고 한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부터 연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는 장을 염두에 네. 둘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바탕에는 재작년 10월 말 이후부터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그 견인을 동력은 하나입니다. 실질정책 금리가 플러스로 바뀐 부분. 그러니까 정책 금리보다는 소비자 물가가 하회하고 있는 구간들이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과거보다는 줄어들 여지는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더 이상 물가를 예전만큼 그렇죠.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네. 고용 지표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주간에 발표되는 고용 관련된 지표는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매달 한 번씩 발표되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10일 발표되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부분 네. 고용자 수, 실업률, 시간당 평균 임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월 FMC를 지나고 나면 다시금 올해 연준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횟수를 지금 2번 정도 생각하잖아요. 지난해 12월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 숫자 조정을 통해서 올해 인하 횟수를 2번 정도 염두에 두고 그렇죠. 있으신데 트럼프 입김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취임한 20일 이후에 1월 FMC부터는 그 기조가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4번 정도 분기별로 한 번씩 금리 인하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얘기했던 대로. 네, 그래서 올해 미국 증시 역시 올해는 되게 상승장을 좀 염두에 두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계속 올해 미국 증시 좋을 거다. 네. 특히 기술주들 상당히 좋을 거다.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인플레 관련 지표는 연준에서 이제 비중이 가중치가 좀 낮아졌기 때문에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거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당초 얘기했던 파월이 얘기했던 2번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갔던 4번으로 갈 가능성이 네네. 높다. 계속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테니 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첫 번째는 이 금리 인하를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제 이런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지표들 부분들 놓고 봤을 때 또 지금 뭐 취임하자마자 뭐 행정명령 통해서 이제 관세 얘기 등등 이런 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관세를 결정을 해도 실제 집행은 한 뭐 11개월인가 한 맞습니다. 1년 걸린다고 네, 하긴 맞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장이 기대치로 움직이는 거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 봤을 때 결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인플레 기준에 대한 비중이 낮아진다고 해도 사람들은 오늘 국채 금리 이 부분에 대한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던 것처럼 계속 이 금리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갖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마음을 내려놔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달 빅 이벤트는 트럼프 취임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지금 미국의 장기 금리의 변화는 분명히 나타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아마 그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장기 금리가 좀 높은 레벨에서 움직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가지 또 차익 실현을 할 만한 빌미로 작용할 여지는 있지만 그렇죠. 과거 미국채 10년물 금리의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지금같이 높은 레벨들이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2023년도 10월 달 그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99까지 올라갔고 그때 당시 5%대는 이제 정착된다. 일부에서는 8%까지 간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랬었군요. 네, 근데 그때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다가 네. 결국 한 달 반도 안 돼서 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7 정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 당시에. 한 달 반 만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이제 지난해 상반기 때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1분기 물가 지표가 전월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 달로 이연될 수 있다라는 그 해석들이 커지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때 당시에도 4.7%대까지 올라갔었지만 다시금 또 내려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국의 장기 금리의 이 수준은 사실 수급 요인이 좀 많이 반영되면서 예. 원래 가져야 되는 그 가격을 그대로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1월 이벤트를 놓고 온다고 하면 1월 20일 트럼프 취임식 그리고 1월 28일, 29일에는 1월 FMC 일정이 있는데 저는 취임식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다시금 내려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거는 동의인데 사실 장기 금리의 가장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물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가는 잘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해석하는 게 과거의 잣대에 두고 해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네. 물가의 경직성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금리가 내려가는 폭보다는 지금 현재 금리의 레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가 2%인데 네. 지금 PCE를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 결과치들은 2에서 2.5 사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물가를 가지고 연준의 통화정책 횟수가 올해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올해는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연준의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올해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가 당장 쓸 수 있는 정책 카드가 없어요. 아까 앵커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네. 간세부가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6%대까지 올라오게 된 가장 큰 동인인데 그렇죠. 이게 프로세스를 거치다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 빠르면 올해 4분기 그리고 늦어지면 내년에야 그렇죠. 관세부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기대를 반영하면서 먼저 움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난해 미국 대선 전 한 달 전부터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면서 지금의 경제지표 수준들이 대부분 결정이 돼버리고 있는 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문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 금리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제 집권을 하고 관세를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인플레를 자극하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싶은 만큼 못 내리고 등등등 뭐 이런 식의 네, 이제 네. 구조를 계속 생각을 해서 그게 이제 조정의 빌미를 그러니까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주가 하락의 빌미를 네. 제공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 이 고평가 부분, 그러니까 이 주식 그게 그런 그 기저에 깔리는 게 저는 결국은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는 이 가격에 대한 부담이 깔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기사 보니까 리사 쿡 연준 이사가 미국 시장 너무 고평가돼 있어라고 경고를 또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 연준 이사가 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 뭐 좀 우리가 좀 뭐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S&P 500의 EPS 추이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뭐 이런 매크로 변수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의 가격 지수만 놓고 그런 얘기를 좀 하실 수는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오른 것만 본다 이거죠. 제가 이제 그 얘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그 축에는 사실 경기가 이익이었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후에 뭐 물가 통화 정책이란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약간 소외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S&P 500의 EPS 증가율은 계속 상향 조정이 됐는데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9.5%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과거 10년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면 과거 10년 데이터가 8%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좋네요. 상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를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커뮤니케이션, IT, 그리고 금융, 뭐 유틸리티라는 그 섹터들이 S&P 500의 EPS 증가율을 견인했던 대표적인 섹터이긴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 증익이 일어날 때 S&P 500 지수가 6,000선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S&P 500의 EPS 증가율은 14.9%로 증가를 합니다. 14.9. 작년에 9.5%도 네, 였는데 과거 이제 평균을 상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9% 증가를 하죠. 오우, 그러면 이건 거의 50%가 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결국 가격 지수를 보지 마시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면 그렇죠. 그 그렇죠. 밸류에이션은 정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IB들이 S&P 500의 올해 연말 목표치를 평균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거의 6,500선 수준까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장 많이 부른 데는 7,100까지 부른 데도 있고요. 저 또한 올해 공식적으로는 6,600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6,900 정도까지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미국 증시 올라갈 수 있는 그 축을 놓고 봤을 때 다른 변수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시작을 한번 보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계속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훨씬 잘 나오는 그 흐름들이 2023년도 1분기 때부터 계속 매 분기마다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IT고요. 재밌는 거는 지난해 S&P 500의 EPS 증가율 9.5%를 세부 항목으로 봤을 때 매그니피센트 7에 해당되는 4개 종목들이 전년 대비 33% 증가를 했고요. 예, 엄청나네. 예. 그리고 나머지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493개 기업의 EPS 증가율은 4%가 채 안 돼요. 이 집중 상황이 굉장히 네. 심하군요. 또 이런 쏠림을 가지고 또 부정적으로 해석하시는 일부 의견들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작년 내내 계속 그게 흐름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미국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가운데에서도 AI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투자자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되는 대상들은 AI, 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양자 컴퓨팅, 그리고 가상자산, 그리고 또 하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올해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반처럼 관련된 기업들 주가 떨어졌을 때 좀 그동안 이 해당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연말 정도 되면 되게 좋은 가시를 좀 얻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면 참 듣는 저도 참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진행자지만 사실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함께 또 문 의원님 말씀을 듣는 또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AI, 다음에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양자 컴퓨팅, 가상자산, 휴머노이드. 사실은 이들 중에서 대부분 아마 요즘에 미국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시면서 뭐 새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새삼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나도 그거 좋게 생각해야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 부분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뭐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젠소랑의 속보 저희가 좀 내보내드린 게 있어서 그거는 좀 따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지금 나오네요. 젠소랑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아마 20년 후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미국 시간에 거래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요. 뭐 젠소랑 얘기를 뭐 굳이 우리가 뭐 해설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뭐 젠소랑이 저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에도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문 의원님이 조금 뭔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 이렇게 좀 사실은 재무적인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실체가 딱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양자 컴퓨팅 이렇게 주가가 뜨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전 참고로 지금 잭슨 항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올해 엔비디아의 그 경영 상황이 좀 다급해질 수 있는 상황에 좀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 갑자기 또 다른 말씀이신가요? 다른 얘기죠.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네. 이번에 CES를 통해서 8년 만에 잭슨 항이 기조연설로 나섰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할까 되게 관심이 많이 그러니까요. 가지시는데요. 사실 작년까지 엔비디아 주가 되게 좋았죠. 그렇죠. 왜냐하면 AI 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학습용에서 서버양으로 많은 그렇죠. GPU를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추론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현재 그 인프라가 어느 정도 확충됐기 때문에 그렇죠. 올해부터는 사실 학습용이 아니라 추론용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CES를 놓고 온다고 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유형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형태였다라고 하면 네, 작년까지는. 네. 근데 올해부터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지금 초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AI가 그렇죠. 적용이 되느냐. 예. 예. 그 얘기는 결국 학습용에서 이제는 추론용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GPU는 예전만큼 그렇게 팔리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한국의 HBM 공급자 역시 과거보다 매출이 늘어나진 않을 여지가 있다는 건데 그게 빠르면 올해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부터는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추론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그 AI 반도체가 2세대 반도체, 3세대 반도체로 가야 되는데 2세대 반도체라는 거는 결국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브로드컴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 ASIC 매출이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커질 거예요. 사실 ASIC의 단점은 만드는데 오래 걸리고 한번 만들면 수정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단점을 보완한 게 2세대 반도체 내에서 FPGA예요. 당연히 ASIC도 잘 팔리겠지만 FPGA가 더 많이 팔리겠죠. 그러니까 ASIC를 주도하는 건 브로드컴이고요. FPGA를 주도하는 거는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 인텔이고요. 그리고 이 2세대 반도체를 적용하고 있는 제품군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고요. 구글 역시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된 개발에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는 테슬라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칩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세대 반도체에 해당되는 ASIC, FPGA 판매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 추론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다만 엔비디아 GPU도 팔리기는 계속 팔릴 그러겠죠. 거예요. 네. 하지만 매출액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난해가 16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60%대로 뚝 떨어져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매출액 증가율이 급감한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 주가를 그렇죠.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지금 AI 관련해서 그 다음 첨단 산업 단계가 양자 컴퓨팅인데 예.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양자 컴퓨팅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마련됐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 양자 컴퓨팅이 20년 뒤에
이게 뭐 가셔야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이제 본인들의 사업 영역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고로 양자 컴퓨팅은 엔비디아가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이온큐 같은 미국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거는 맞죠. 전망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사실 젠슨왕이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20년 뒤에 유용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미국 시장에서 좀 애프터마켓에서 급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 의원님 말씀은 거꾸로는 저게 젠슨왕이 사실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위치는 아니다. 이 양자 컴퓨팅을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학습 쪽이었다면 이제는 추론으로 확실히 좀 무게가 옮겨갔고 그러다 보니 GPU 쪽 같은 이런 학습용보다는 ASIC 또는 FPGA 쪽으로 이제 이 추론용 반도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 그에 따른 영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대진권 문 의원님하고는 이 정도 마무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참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무게감 있는 이런 또 좀 말씀들, 전망들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은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문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에 삼성전자 이 4분기 작년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 말씀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